안녕하세요. 판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 분야의 첫 시간으로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물리량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운동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그 중 가장 규칙적인 운동인 등속 직선 운동의 특성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역학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므로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동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일상에서 운동이란 말은 주로 체육 활동을 의미하지만 물리학에서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지난 수업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위치의 변화와 관련된 두 길이 물리량,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두 물리량은 모두 길이이기 때문에 기호는 D 또는 S를 씁니다. 교과서에서는 주로 S를 쓰니까 S로 기억하세요. 우선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총 경로의 합을 의미합니다. 경로에 관계없이 간 거리를 모두 더한 것이 이동거리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이동거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물리학에서는 이동거리보다 변위라는 길이 차원의 물리량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변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위치의 변화라는 운동의 정의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돌아간 거리는 무시하고 순수하게 변화한 거리라고나 할까요? 즉,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최단 직선 경로로서 두 점을 연결하는 화살표의 방향을 꼭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쪽으로 위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에서는 거리와 변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방향을 제외한 변위의 크기가 곧 거리가 되겠네요. 하지만 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꼭 기억해두세요. 특히 변위는 반드시 방향이 있다는 것을. 거리와 변위의 단위는 길이 단위인 미터와 그 친구들을 씁니다. 다음은 속력과 속도입니다. 기호는 벌라서티의 첫 글자를 따서 V를 사용합니다. 속력은 영단어 스피드를 번역한 것이고 흔히 생활 속에서 말하는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로 표현합니다. 속도는 이동거리 대신 변위를 사용하여 빠르기를 표현합니다. 즉, 물체가 돌아가지 않고 알짜로 이동한 빠르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속도 개념에 변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속도 역시 방향을 갖습니다. 이 방향은 물체의 이동 방향입니다. 거리와 변위 관계처럼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에서는 속도의 크기가 곧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속력과 속도 용어를 섞어 쓰는 편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가끔 함정 문제가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표준 단위이고 생활 속에서는 킬로미터 퍼 시 등 길이 퍼 시간의 형태로 된 다른 단위도 사용합니다. 속력과 속도는 정의에서 보았듯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 길이 변화를 의미하므로 여기서 초딩 때 배운 유명한 공식, 거리 또는 변위, 속력 또는 속도, 시간 사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무당벌레 모양의 원형 빈 칸에 공식을 적어봅시다. 각각 곱하기와 나누기를 의미하는 것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 속력은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몇 분의 시간 동안 일정 거리를 갔다면 간단한 계산을 통해 대략 얼마의 속력으로 간 건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전거가 간 총 거리를 가는데 걸린 총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죠. 식으로 적으면 위치의 차이가 총 거리가 되고 두 시각의 차이가 총 시간이 됩니다. 이 식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됩니다. 수학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순간 속력은 임의의 순간, 즉 시각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동 수단이 자전거 대신 자동차라면 변하는 속도계의 수치가 곧 그 시각의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로 해석하자면 두 시각 T1과 T2를 서로 접근시켜서 하나로 만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시된 수식은 참고만 하세요. 수학에서는 이 과정을 함수의 극한을 취해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순간 속도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수학 시간을 기대하세요. 개념을 배웠으니 이제 예제를 통해 적용해 볼까요?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공이 직선으로만 이동하지 않고 B를 거쳐 갔으므로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속력과 속도도 다를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총 경로의 합이므로 30 더하기 40을 하면 70m가 됩니다. 변위는 출발점 A와 C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해야 하므로 중학교 때 배운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여 30의 제곱과 40의 제곱을 더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50m가 나옵니다. 변위 구하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방향을 구해야 하는데요.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좌표나 각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물리학 2나 수학 시간에 벡터 표기법을 기대하세요. 지금은 A점에서 C점 방향 또는 대충 북서쪽이라고 적어도 충분합니다. 3번과 4번은 공이 이동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구한 이동거리와 변위값을 시간 5초로 나눠서 각각 14m/s, 10m/s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에도 A점에서 C점 방향이라고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변위의 크기나 속도의 크기만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속도의 개념을 배워봅시다. 가속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기호는 악셀러레이션의 A를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엑셀레이터 페달을 들어보셨겠죠? 속도의 변화에는 속력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방향의 변화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의미에서 자동차의 가속은 엑셀 페달을 밟을 때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 그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조작할 때도 모두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므로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 역시 방향이 있습니다. 속도의 변화 방향이 가속도 방향인데 구체적으로는 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속도에 또 다른 정의가 숨어 있는데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을 작용했을 때 생기는 속도의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인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차원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에서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속도 변화에 걸린 시간이 t라면 시간을 속도 변화량으로 나누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호를 사용하여 가속도 공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봅시다.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 증가할 때는 가속도와 속도가 같은 방향, 감소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1차원 상에서는 대개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정하면 그 반대 방향인 왼쪽은 마이너스로 쓰는 것이죠. 위쪽과 아래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을 플러스 부호로 정하고 다른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방향을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를 계산할 때 방향을 고려한 속력, 즉 속도의 차를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제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의 자동차는 처음 속력이 20, 나중 속력이 30이므로 30에서 20을 빼고 시간인 5초로 나누어서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됩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임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의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계산하였습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플러스 값이 나왔으므로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내내 같았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과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처음 속력이 40, 나중 속력이 20이므로 속력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부호가 방향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으므로 빼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이 값을 시간 5초로 나누면 마이너스 4m/s 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인 왼쪽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 부호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정확한 답을 쓰자면 왼쪽으로 4m/s 제곱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 방향이 플러스, 오른쪽이고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왼쪽이므로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과 구한 답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자동차가 방향까지 바꾸었다면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2차원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방향을 고려한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한데 나중에 벡터 기호를 이용한 연산법을 물리학 2나 수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속도의 단위는 예제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표준 단위이고 상황에 따라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작은 경우 가끔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도 종종 사용합니다. 이제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물리량을 다 배웠으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분류해 볼까요? 제시된 운동을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해 봅시다. 두 가지 기준을 각각 일정하다와 변한다로 또 나누면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면 직선 운동을 하겠네요. 위의 예시 중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속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단, 엘리베이터는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와 멈출 때 속력의 변화가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분류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와 환승역에서 볼 수 있는 무빙워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운동을 부르는 명칭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은 일정하나 속력은 변화하는 운동입니다. 즉, 직선으로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배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으로 위의 예에서는 자유 낙하하는 물체나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있습니다. 또한 경사진 면을 내려오는 수레도 대각선 방향의 직선 운동이면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이 분류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방향이 변하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원 운동인 등속원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회전목마, 대관람차가 있고 지구 주위를 공전 운동하는 달도 거의 등속원 운동에 가까운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화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불규칙적인 가속 운동을 의미하는데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놀이기구 바이킹, 시계추 운동이 있습니다. 옆에 표 빈칸에 해당되는 운동의 명칭을 적어 봅시다. 다 적으셨나요? 다음 쪽에 있는 개념도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운동의 분류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 물체의 속도가 0이면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0이 아닐 때 운동 상태이고 다시 속도가 일정할 때와 일정하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는 뜻이고, 이런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운동을 다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과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속도가 일정하고 방향이 직선인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운동 중 속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등속원 운동이 있습니다.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의 예로는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포물선 운동 중에서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있어서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적당한 분류 체계입니다. 운동과 힘과의 관련성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규칙적인 운동인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죠. 예시는 앞에서 들었던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운동이 있습니다. 두 장치의 운동이 유지되는데 힘이 필요한가요? 전기를 공급해 움직이고 있으니 계속 움직이려면 아마 힘이 필요하겠죠. 그 이유는 마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이 타게 되면 움직이기 더 어려워지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만약 이상적인 얼음판처럼 마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한 번 움직인 물체는 별도의 힘을 주지 않아도 속도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계속 운동하게 됩니다. 뒤에서 배울 관성의 법칙에서 등속 직선 운동의 성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분석할 때에는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와 변위, 속력과 속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합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속도의 크기가 곧 속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 공식을 사용하여 일정 시간 후 간 거리나 특정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풀어본 문제이지 않나요? 그래프는 두 종류를 사용합니다. 먼저, 거리 시간 또는 ST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로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로 표현됩니다.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그 의미는 속력이 되고 당연히 일정하겠죠. 속력 시간 또는 VT 그래프는 기울기가 0, 수평이고 수학에서는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민넓이는 직사각형의 형태인데 일정한 속력값과 시간을 곱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와 민넓이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는 방법은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잘 알아두세요. 등속 직선 운동을 다룬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속도가 다른 두 가지 등속 직선 운동을 했을 때 평균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총 거리와 변위를 각각 구하고 걸린 총 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그 정보가 없습니다. 문제가 이상한 건가요? 일단 범수가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왔으므로 변위는 0입니다. 헛걸음한 셈이니까요. 그러므로 걸린 시간과 관계없이 평균 속도는 0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속도는 해결했는데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대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유형이 두 속력 숫자를 평균 낸 수치인 5인데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계산으로 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범수가 이동할 때 6보다는 4로 간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고 따라서 두 숫자의 중간값인 5보다는 좀 더 4쪽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예상만 해도 답을 맞힐 확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식을 써서 계산해 봅시다. 총 거리와 총 시간은 두 속력에 숨어 있습니다. 집과 공원 거리가 없으므로 과감하게 문자 S로 놓아봅시다. 그럼 이동한 총 거리는 2S가 되고 거속시 공식에서 공원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이 4분의 S, 집으로 올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S가 됩니다. 총 걸린 시간은 두 값을 더해서 12분의 5S가 되군요. 이제 거리와 시간을 구했으니 나누면 되는데 마침 집과 공원 사이 거리 S가 약분이 됩니다. 문제에서 따로 주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겠죠. 계산을 하면 5분의 24, 소수로는 4.8km/s가 나옵니다. 처음 예상대로
5보다 약간 작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물리량인 거리와 변위, 속력과 속도, 가속도의 정의를 배우고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 유무에 따라 운동을 4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속 직선 운동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응용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